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废话，废话，娃娃叫，你就去黑到我啊！你声音大，你当官当实在好啊！如果不冷静，你拿上来打我的，你拿本事拿上来打我的，我怕你身份差。 이 영상 속 남성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남성은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심지어 판사를 우롱하며 소동을 피웁니다. 보는 사람이 더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 너무 무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판사는 남성의 난동에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사형. 사태 파악 못하고 겁없이 판사에게 까불던 남성은 판사의 사형 소리에 급 태도가 변하죠.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201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오후 2시 사천성 광안시 악지현 파출소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제가 구천에 사는 장노인이 쓰러졌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어서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둘러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어느새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외진 곳이라 그런지 금방 어두워졌죠. 어느 허름하고 낡은 집 바닥에 온몸이 피로 물든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박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을 직감하죠. 사건 현장 주변은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마을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는 동시에 늘어나는 구경꾼들을 통제하죠. 사건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구역질이 나오는 걸 꾹 참아가며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가구초는 작은 농촌 마을로 외진 곳에 있죠. 그렇다 보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사건 추적에 애를 먹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장문원, 당시 나이 72세. 젊은 시절 그는 석공으로 일했습니다. 장문원은 불의의 사고로 오른 다리를 다치고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시골에서 쭉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대체 얼마나 청소를 하지 않은 건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외진 곳인데다 더러워 아무도 그의 집을 찾아올 것 같지 않았죠. 경찰은 그가 무척 외롭게 살다 세상을 떠났을 거로 추측하지만 곧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앞다퉈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장 씨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신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음양오행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우주의 원리를 알게 됐다더군요. 점과 사주를 기가 막히게 봤어요. 장문원은 평소 마을 사람들의 점괘를 봐주고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워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때론 병든 환자를 봐주기도 했죠. 장문원은 점을 봐주고 양을 키워 생계를 유지했는데 한 달에 약 1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중국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상당히 큰 액수죠.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장문원은 정말 신기가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장문원이 젊은 시절 잠깐 명리학과 사주를 공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문원이 살고 있는 채가구천은 매우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노인들이었죠. 그래서인지 미신을 믿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문원은 입담이 좋았죠. 내 눈에 당신 앞날이 보여. 이 부적이 앞으로 닥칠 나쁜 기운들을 몰아내 줄 거야. 늦기 전에 얼른 사서 몸에 지니고 다녀. 그는 뛰어난 말발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루는 장문원이 병자의 점괘를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자의 병이 나오면서 마을 전체에 장문원이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역시 자기 능력으로 환자를 치료했다고 떠벌리고 다니죠. 농사일밖에 모르고 배움이 길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장문원에게 정말 신기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장문원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적을 써주고 약초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점점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고 급기야 반은 신이라며 장반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문원은 마치 자신이 진짜 신이라도 됐냐 온갖 허풍을 다 떨고 다니죠. 집 주변에 내가 주문을 외워 결계를 쳐놨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지.
내 허락 없이 멋대로 들어왔다가 벼락 맞고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잘들 알아두라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의 방증이라도 하듯 그의 집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밤에도 문을 닫지 않았죠. 장문화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쌀포대를 번쩍 들 정도로 힘이 장사였고 건강했습니다. 그는 평소 수련을 통해 꾸준히 돌을 닦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토록 건강하고 힘이 센 거라고 했죠. 무지하고 순진했던 마을 사람들은 장문환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그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장문환의 머리 위쪽과 뒤통수에서 여러 차례 둔기로 맞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장문환은 머리에 공격을 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을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죠. 얼마 후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지는데요. 바로 질식사였습니다. 장문환의 입과 코는 엄청난 양의 재로 막혀 있었는데 장문환을 발견했던 마을 주민이 말합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얼굴 전체가 시꺼먼 재로 덮여 있었어요. 누군지 보려고 얼굴 위에 있던 재를 치웠는데. 경찰은 장문환의 집에서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방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침대와 장문환의 옷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천장에 물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누수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에서 방금 판 듯한 구덩이를 하나 발견하는데 거기에 물을 부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장문환이 사망하기 전 집 마당에서 키우던 검은 개가 사라집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갑니다. 장문환의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경찰을 찾아옵니다. 11월 6일 새벽에 말이야. 그날 비가 엄청 내렸는데 내가 집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거든. 그때는 뭐 별거겠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장 씨가 당한 것 같아. 부검 결과 경찰이 장문환을 발견했을 당시 아직 사망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경찰은 이웃의 증언과 장문환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범행이 일어난 시각을 11월 6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왜 장문환을 죽인 걸까요? 장문환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1만 위안씩을 집에 두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 결계를 쳐놨기 때문에 도둑이 맘대로 들어와 돈을 훔쳐갈 수 없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장문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고 장문환의 집에 왔을 때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마을 이장이 나타나 허락 없이 안에 들어가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며 한사코 경찰의 집안 진입을 막으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 장문환의 말을 믿고 따랐죠. 경찰은 장문환의 집을 수색할 당시 집안에서 현금 1만 위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문환의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살인으로 보고 강도 및 절도 등의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장문환이 마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장문환의 집에서 약 3만 위안이 든 통장을 발견하는데 알고 보니 장문환은 버는 족족 은행에 다 저금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경찰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건 현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건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죠. 범인은 범행 도구로 나무 막대기를 사용했는데 경찰은 이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만약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날카로운 흉기가 더 편했을 텐데 왜 나무 막대기를 사용한 거지? 그리고 굳이 왜 장문환의 입과 코에 재를 집어넣은 걸까? 장문환의 몸은 온통 멍 자국이었는데 마치 분풀이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고 마을 사람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장문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근래에 그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없었는지 묻지만 마을 사람들은 장문환이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점을 보거나 부적을 써줄 때도 상대의 형편에 맞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일이 없었다고 하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진전 없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경찰은 마을 이장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장로인 얼굴이 재로 덮여 있었던 게 아무래도 누가 주술을 걸려고 했던 것 같아. 범인은 이쪽에 능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장의 말을 들은 경찰은 마을에서 미신을 신념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마을을 다니며 조사하던 경찰은 한 어린아이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 작은아빠가요. 6일에 장씨 할아버지 집 쪽으로 가서 놀지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추정한 사건 발생 시각은 11월 6일 새벽이죠. 장문호는 다음 날인 11월 7일 낮이 되어서야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아버지가 누구길래 그는 장문원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왕방용. 1973년 출생. 당시 나이 45세. 왕방용은 줄곧 외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주팔자 명리학에 대해 잠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왕방용은 점집을 차리는데 한마디로 장문왕과는 경쟁관계였죠. 아이는 경찰의 작은아버지가 신기가 있어 할아버지가 죽은 걸 미리 알았다고 말하지만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믿을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이의 작은아버지 왕방용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에 착수하죠. 2018년 11월 11일 경찰은 왕방용을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행동이 아주 가관입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썩소리 지으며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로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죠. 경찰의 저주를 퍼붓고 미친 사람처럼 손뼉을 치고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기도를 올린다며 온갖 생쇼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난리를 치다가도 여경이 나타나며 조용해지고 남자 경찰이 나타나며 다시 생난리를 피운다는 거죠. 이대로는 왕방용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왕방용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럴수록 경찰은 더 확신했죠. 분명 뭔가 캥기는 게 있군. 아이고 죽으면 죽는 거고 죽여도 죽이는 게 아니야. 까불지 마. 잡아당기지 말라고. 죽이고 말 거야. 왕방용은 눈앞의 경찰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헛소리를 하고 코를 골며 자는 척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때 한 경찰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왕방용이 미신에 완전히 빠져있는 걸 이용하죠. 경찰은 왕방용에게 장문원의 장례식장에 가서 장문원의 시신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 사건과 정말 관계가 없다면 장문원 앞에 가서 맹세해.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장문원을 죽인 거라면 장문원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지? 지금까지 경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던 왕방용은 경찰의 말에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며 두려운 눈을 하고 말합니다. 저기 장노인이 죽은 건 점괘로 안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왕방용이 죽인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왕방용은 평행 우주론을 들먹이며 평행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왕방용이 한 짓이라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왕방용은 미신을 믿고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죠. 그는 경찰의 말에 혹여라도 장문원이 귀신이 되어 자기를 찾아와 어떻게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미신을 믿는 그의 심리를 이용해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죠. 경찰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린 왕방용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럼 왕방용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왕방용은 사천성 광안시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죠. 공부에 흥미가 없던 왕방용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부모를 따라 농사일을 했습니다. 20살이 된 그는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기술도 없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일을 찾아 외지로 나가죠. 왕방용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바로바로 하루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다 보니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어 모쏠로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외지를 떠돌다
42살이 된 왕방룡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혼자였죠. 고향에 온 그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왕방룡의 부모와 형이 일자리를 구해주지만 자기와 맞지 않는다며 하루 이틀 일하고는 금방 때려치우죠. 게으른 왕방룡은 편하고 쉬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방룡은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장문원이었죠. 장문원은 마을 사람들의 점을 봐주며 꽤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소시적 왕방룡도 명리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왕방룡도 마을에 조그만 점집을 하나 엽니다. 하지만 이미 망난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방룡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가 자기 앞날을 점쳐보는데 결과는 길즉대흉, 아주 불길하고 굉장히 좋지 못한 운세가 나오죠. 이유는 어떤 이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왕방룡은 바로 장문원을 떠올립니다. 자신은 물, 장문원은 불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이었죠.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강한 불에 물이 다 증발해 없어질 운명이었죠. 몇 번 더 점을 쳐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왕방룡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 화가 미칠 것만 같았죠.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장문원을 없애야 내가 살아. 왕방룡은 어떻게 하면 장문원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집니다. 장문원은 자기보다 도력이 강하고 기가 센 무속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수의 힘을 빌리기로 하죠. 그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비가 오는 11월 5일을 디데이로 잡습니다. 사주가 물인 자기에게 딱인 행운을 가져다주는 날이죠. 11월 5일 저녁, 왕방룡은 장문원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먹을 걸로 마당에 있는 검은 개를 유인해 나무 막대기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숨어 밤이 오기를 기다리죠. 11월 6일 새벽,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왕방룡은 살금살금 장문원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문원은 평소 문을 잠그지 않기 때문에 안방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부스럭대는 소리에 장문원이 잠에서 깨 소리칩니다. 누구야? 놀란 왕방룡은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장문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장문원이 쓰러지자 그는 무차별 공격을 가하죠. 왕방룡은 장문원을 침대에서 끌어낸 다음 재를 물에 섞어 장문원의 입과 코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구석에 물을 뿌리죠.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은 불인 장문원을 철저히 파멸시키기 위한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장문원의 숨이 끊어지자 왕방룡은 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산에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왕방룡의 진술입니다. 차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사실 왕방룡은 제자로 받아달라며 장문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문원은 왕방룡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죠. 경찰은 이때 일이 시발점이 되어 자기 부탁을 거절한 장문원에게 원한을 갖게 된 왕방룡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추정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광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왕방룡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까부나 싶을 정도로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죠. 판사에게 소리 지르고 겁없이 대들고 판사가 묻는 말에 자는 척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废话，废话，哇哇叫，你就去给他我啊！你生意呢？你当官的实在好啊！如果不冷静，你拿枪来打我了，你有那本事拿枪来打我了？我怕你身很差。 재판 중에 왕방룡은 장문원을 죽인 건 진짜 자기가 아닌 다른 왕방룡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에 재판부는 고의살인 혐의로 왕방룡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니 무슨 판결이 이래요. 당신들 이런 식이면 나 항소할 거야. 북경 가서 항소할 거라고. 판결이 내려지자 왕방룡은 허둥대며 사형을 철회해달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经回答法庭提问，我想拒绝回答，因为我想用这种无声。好了，你拒绝回答，你就不要开枪了啊。 2009년 2월 23일 오후 4시 28분 수찬 내이 고속도로 이빈남 톨게이트 6번 요금소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납니다. 회색 옷을 입고 철모를 푹 눌러쓴 채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는 긴 칼을 꺼내 요금소 창문을 칼로 내리치며 직원을 위협합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같은 시각 같은 일당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옆의 다른 요금소를 습격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모두 군복 바지를 입고 철모나 모자를 머리에 쓰고 안경이나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목에 붉은 천을 두르고 있었죠. 전문 킬러 같은 모습에 총까지 들고 있으니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채 3분도 안 돼 일당은 49,800위안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이들은 도주하면서 CCTV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이죠. 사건 발생 후 이빈시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현장에 남긴 흔적과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특징과 범행 과정 등을 유추하죠. 그러던 중 1년 전 다른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16,000위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경찰은 같은 일당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한 달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용의자들을 전원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이 일당은 운남성 모 고속도로 요금소를 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잠복해 있다 그들을 체포한 거죠. 조사 결과 경찰의 예상대로 2008년에 일어난 강도 사건 역시 이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우용이란 자가 범행을 계획했고 장자순이란 자가 우용의 범행을 도왔죠. 그리고 두 번째 범행부터 위아송, 탕덕푸 등이 합류하면서 좀 더 체계를 갖추게 되고 범죄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우용입니다. 조직원 장자순, 위아송, 탕덕푸는 집 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는 불황자들이었죠. 조직의 우두머리 우용은 다른 3명과 비교해 아는 것이 많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우용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대장답게 조금 더 겁먹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현장 검증에서도 관심 없다는 듯 경찰을 무시하고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등 내내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찰은 우용의 은신처에서 그가 쓴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에는 그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기록과 살면서 느낀 점들, 특히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 등 복수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죠. 경찰은 우용의 일기에서 이미 수사를 통해 알게 된 2008년 2009년 고속도로 요금소 강도 사건 외에도 그가 2000년에는 동료를 살해했으며 2002년에는 길 가는 모르는 남성을 죽였고 이 외에도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용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범죄자답게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 24일 우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우용은 재판장의 질문을 무시하고 이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는 등 아주 막 나가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는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뻔뻔스러운 말들을 토해내죠. 拒绝回答，我要求你们今天要判我死刑，避免拖延时间。我刚才说了，拒绝回答你的问题，因为你对我的指控有的不是事实。但你们可以判死刑，我不会上诉。拒绝回答，因为你也不完整。 결국 우용은 1심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좀 전까지만 해도 사형을 선고하라며 큰소리 떵떵 치던 작자가 막상 사형이 선고되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항소해버리죠. 사법부가 자신이 살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헤아리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과한 형량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였죠. 소식을 들은 우용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집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나 전화 한 통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다니 도대체 이자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우용, 1978년 2월 24일 이빈시 조장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어린 시절 우용은
조용하고 공부를 잘하는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워낙 내성적이었던 탓에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우용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주는 철이 일찍 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우용이 10살이 되던 해 우용의 부모가 이혼하게 됩니다. 그 후 우용은 줄곧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우용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는데 대부분 어머니와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었죠.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우용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꿈이 가득했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성적 우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용은 평소 책 읽는 걸 좋아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책을 읽다 잠들기 일쑤였죠. 1996년 우용은 이빈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또래보다 늦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는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처음으로 고향을 벗어난 우용은 낯선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며 늘 혼자 다녔습니다. 시골 출신에 가난한 그를 모두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만 같았죠. 또래 집단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자신을 보며 우용은 심한 좌절과 우울감을 겪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이어지죠. 견디기 힘들었던 우용은 급기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자기가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만 같다며 괴로움을 호소하죠. 그러나 당시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시기에 누구나 겪는 성장 통증으로 생각했죠. 그건 네가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래. 우선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히 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다 사라질 거야. 우용은 미래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하나씩 일기장에 적습니다. 인간 사회의 진보를 위해 힘쓰자. 가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자. 부동산 안정화를 이룩하자. 다소 당혹스럽지만 진정 원대한 이상이네요. 어쨌든 우용은 다시 힘을 내 공부에 전념하지만 결국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우용은 대학에 진학할 돈이 없어 수능을 포기합니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우용이 대학을 포기하는 게 안타까웠던 담임선생님은 우용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사범대학이나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죠.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관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용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다고 사범대학에 들어가 교사가 되려니 교사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을 받게 되면 더 큰 가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우용은 수능을 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그의 생각과 달리 너무 가혹하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부대에 있었던 곽 씨와 함께 탈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후 그 어디에서도 곽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우용의 일기에는 곽 씨와 관련된 일이 적혀 있었는데요. 우린 탈영하고 한동안 같이 지냈다. 근데 곽 씨 그 자식이 장난이 심해 자주 날 놀렸다. 결국 그날 난 폭발했고 그 자식을 칼로 그어버렸다. 혼자가 된 우용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공장에서도 일하고 탄광에서 광부로 경비원으로 닥치는 대로 다 일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쫓기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일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의 비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왜 죽어야 해? 이건 사회가 잘못된 거라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우용은 사회적 불평등에 불만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죠. 2001년 10월 16일 우용은 함께 거사를 치를 사람을 모으죠. 먼저 상인 문씨를 노립니다. 문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유명한 부자였죠. 우용은 당연히 문씨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을 훔쳐도 아무 문제될 게 없었죠. 우용은 문씨의 집에 침입해 11만 위안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몫으로 2만 위안을 떼어낸 뒤 나머지 9만 위안을 동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용은 일기에 스스로를 의적이라 칭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2002년
우용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등학교 동창 탕정팡을 만납니다. 탕정팡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국가와 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우용이 한 번은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점쟁이가 우용에게 33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죠.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그날부터 우용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용은 점괘를 보다가 친구 탕정팡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기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탕정팡이 으스대며 말하죠.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한테 숨겨진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기공 같은 거 말이야. 지금은 봉인돼 있지만 아마 때가 되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뭔데 이렇게 진지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우용은 탕정팡과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탕정팡이 숨은 힘을 찾을 동안 우선 무기를 손에 넣기로 합니다. 2002년 우용과 탕정팡은 총을 구하기 위해 대장장이를 찾아갑니다. 대장장이를 찾아가기 전 자신들의 신분이 들킬 걸 염려해 농부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이죠. 우용이 대장장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수원이 하나 있는데 웬 놈들이 허구한 날 과일을 훔쳐가서 그래요. 겁만 줄 요량으로 총 한 자루만 부탁합시다. 대장장이는 돈 벌 생각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총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후 이 일이 화근이 돼 대장장이는 불법 총기 제조 혐의로 구속되죠. 총을 손에 쥔 우용 일당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자신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죠. 이렇게 사건은 시작됩니다. 2007년 7월 10일 우용과 탕정팡은 이빈시 근처 시골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철길 위에 커플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하죠. 그런데 느닷없이 우용과 탕정팡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때 12살의 나무군이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옆에 함께 있던 여자아이는 놀라 허겁지겁 도망치고 우용과 탕정팡이 소녀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발사해보지만 빨리 도망친 덕에 소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우용과 탕정팡은 나무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날 처음 본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알콩달콩 풋풋하게 노는 모습에 갠슬해 심통이나 총을 쏜 거였죠. 그런데 이날 이후 탕정팡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습니다. 탕정팡은 죽은 나무군의 원혼이 자기에게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굿까지 버리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됩니다. 우용은 탕정팡 옆에 있다가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생각에 탕정팡만 혼자 두고 도망칩니다. 이후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죠. 쓰레기통을 뒤져 배를 채우고 공원 벤치나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이빈시에 있는 산속 동굴에 은신처를 마련하는데 그곳은 절벽 위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는데요. 현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동굴은 새들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어 전문 등반가들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죠. 우용은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훔쳐먹고 저녁이 되면 동굴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범죄와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적었죠. 그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지 방화, 폭파, 교통사고, 독극물 투하, 납치 강도 등 그냥 듣기만 해도 블록버스트급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죠. 우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을 훔쳐 지금까지 총 11자루의 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자루씩 한 묶음으로 묶어 동굴에 두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폭약과 화염병 10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차하면 바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말이죠. 우용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자기를 기만한 이 사회에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우용은 이제 진짜 그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2003년 9월 11일 오후 1시 우용은 총 2자루를 들고 이빈시 위성신호 관측소로 갑니다. 그는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 2명을 향해 총을 쏩니다. 한 명이 총에 맞고 쓰러지자 옆에 있던 경비원이 얼른 도망칩니다. 우용은 도망치는 경비원을 향해 총을 발사하지만 맞히지 못하죠. 우용은 서둘러 현장을 벗어납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경비원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몇 시간 후 우용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용은 대규모 경찰과 기자가 포진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드디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해 내심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죠. 우용은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한 건에 확실히 사람들 내리에 남겠다고 다짐합니다. 2003년 10월 2일 오전 우용은 총과 포격을 들고 이빈시 시청으로 갑니다. 이번엔 일도 저지르기 전에 입구를 지키던 보안요원에게 저지당하고 말죠. 우용은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지만 자신이 힘에서 밀리자 냅다 도망치죠. 우용은 잠시 숨을 돌리고 전열을 가다듬기로 합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장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잠시 뭘 정비한다고 하기에는 꽤 긴 시간이었네요. 공장을 그만둔 우용은 다시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용은 여전히 사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경험으로 혼자 힘으로는 거사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노숙자들 중 자기와 뜻이 맞는 자들로 조직을 꾸리죠. 우용 일당은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일부러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빨간 천을 목이나 팔에 두릅니다. 그렇게 우용 일당은 2008년, 2009년 두 건의 요금소 습격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용의 바람대로 이 두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경찰에 체포된 후 우용의 가족과 변호사는 우용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권유하지만 우용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만약 내가 정신병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 해온 일들이 뭐가 되겠어요? 난 그딴 건 받지 않아요. 아니, 뭘 했기에 뭘 했다고 이러는 거죠. 1심에서 우용은 항소하지 않을 테니 빨리 사형이나 선고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6月回答，我要求你们今天要判我死刑，避免拖延时间。我刚才说了，拒绝回答6的问题，因为你对我的指控有的不是事实。但你们可以判死刑，我不会上诉。拒绝回答，因为你也不完整。 그러나 1심 선고 후 우용은 공정하지 않다며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합니다. 1심 재판에서 우용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 모두가 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자기가 쓴 일기를 참고하면 된다고까지 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는 거의 모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일기에 쓴 내용마저 그가 생각한 바를 적었을 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건 없다고 말을 바꾸죠.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같이 탈영한 곽 씨도 제가 안 죽였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좀 받고 싶어서 허세 부린 거예요. 그 12살짜리 남자애를 죽인 건 팡정팡이에요. 난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요. 위성신호 관측소 경비원을 쏜 건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한 건데 실수로 잘못 나갔어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턴 건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전 사람들의 관심이 고팠을 뿐이에요. 그래서 벌인 쇼예요. 법정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우용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당당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비굴한 모습에 다들 비웃었죠. 이미 경찰은 부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우용의 혐의를 모두 입증한 상태였습니다. 2010년 9월 8일 수천성 고급인민 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우용에게는 사형을, 공범 6명에게는 무기징역과 14년, 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사람들은 사회 약자를 가장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일 뿐 그가 대체 사회와 정의 그리고 줄곧 주장한 부의 평등을 위해 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냐며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꿈은 원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자의식 과잉이 난 괴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중국의 한 사형수가 자신의 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총을 쏘려는 순간 그가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요.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요. 다 말해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줘요.
그는 자신이 2년 전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심지어 범인까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중국 사법부는 그의 형을 잠시 연기하기로 하는데요. 이자는 중국에서 가장 교활한 사형수로 불리는 장더웨이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3월 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보러시 이른 새벽 마을에 사는 스웨이춘의 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가 당신 조카 사신진을 데리고 있어. 조카를 살리고 싶으면 15만 위안을 준비해놔. 스웨이춘은 가난한 농부입니다. 당연히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터무니없는 소리에 장난 전화라고 생각한 스웨이춘은 전화기에 대고 실컷 욕을 퍼붓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새벽부터 웬 놈이 장난질이야. 날이 밝아오고 스웨이춘은 새벽에 걸려온 전화가 영 마음에 걸려 조카 사신진의 집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사신진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전화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웨이춘은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목격자가 나타나죠. 밤에 사신진이 장더웨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경찰은 장더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을 본 장더웨의 표정이 경직되더니 이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지나치게 긴장한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했죠. 게다가 그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장더웨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24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더웨를 풀어줘야 했죠. 이미 전과가 있었던 장더웨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장더웨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 주민 몇몇이 장더웨가 스웨이춘의 조카 사신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경찰에 이야기하죠. 그 집은 바로 장더웨가 새들어 사는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장더웨의 집으로 갑니다. 청소를 안 했는지 집안이 더럽고 지저분했죠. 하지만 딱히 다툼이나 범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죠. 경찰은 하나하나 꼼꼼히 방안을 살펴보는데 경찰의 눈에 탁자 위에 놓인 화분이 들어옵니다. 화분 아래쪽에 혈흔이 묻어 있었죠. 이건 분명 신체를 훼손하면서 튄 혈흔이다. 장더웨가 사신진을 바닥에 두고 작업하면서 탁자 위로 혈흔이 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화분에 있는 혈흔의 주인만 밝혀내면 장더웨를 더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었죠. 이대로 있다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더웨가 풀려날 게 뻔했습니다. 만약 장더웨가 진짜 범인이라면 그는 풀려나는 대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 숨어버릴 겁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하죠. 그리고 얼마 뒤 마당 담벼락 밑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시꺼먼 잿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그 속에 그을린 사람의 몸과 치아가 있었죠.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국과수로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용의자 장더웨를 정식 체포합니다. DNA 분석 결과 혈흔과 인체 치아 모두 사신진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장더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죠. 그럼 장더웨의 자백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7년 장더웨와 사신진은 화학 비료를 함께 판매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동업자였죠. 근데 최근 들어 사신진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큰 돈을 벌어 자기도 그 덕에 부자가 됐다고 매일같이 자랑을 해대며 거들먹거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비슷한 처지였는데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하니 셈이 났습니다. 순간 장더웨는 생각하죠. 내가 그 돈을 먹어버리자. 2007년 3월 5일 장더웨는 사신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신진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머리를 가격하죠. 사신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장더웨는 사신진의 양팔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돈을 찾으러 사신진의 집으로 가죠.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신진은 허영심 많고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와 삼촌이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짱더웨는 사신진의 삼촌 스웨이춘에게 전화하죠. 당신 조카를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러나 스웨이춘은 가난한 자신에게 이런 전화를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심한 욕을 내뱉으며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죠. 장더웨는 스웨이춘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신진에게 마구 쏟아내죠. 사신진이 결국 숨을 거두고 장더웨는 숨진 사신진을 바닥에 두고 작업하죠. 그리고 깨끗이 집을 청소합니다. 여기까지가 장더웨의 진술입니다. 이 사건은 가까운 동업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 잔인함과 포악함에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 재판부는 짱더웨에게 바로 사형을 선고하죠. 약 1년 후 2008년 7월 21일 오늘은 28세 짱더웨의 형 집행일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총알을 장전하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짱더웨가 크게 소리칩니다. 저기 잠시만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어요. 제발 살려만 주시면 다 얘기할게요. 중국 형법에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고발해 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경우 공언으로 규정해 형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짱더웨의 말이 사실이고 범인을 잡게 된다면 짱더웨는 사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일까요? 현장에 있던 검사와 교도소장은 상의 끝에 형 집행을 잠시 멈추고 짱더웨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2년 전, 그러니까 2006년에 양앤이라는 여자가 목화밭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괴한에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죠. 지금 목화밭에 묻혀 있어요. 짱더웨는 범행 시간과 장소 등 꽤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였죠. 검사는 고급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짱더웨의 형을 잠시 중지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짱더웨를 데리고 그가 말한 목화밭으로 갑니다. 짱더웨는 양앤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죠. 경찰은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만을 사용해 땅을 팝니다. 그런데 자갈이 많아 생각보다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무더워 작업 속도는 더 더딜 수밖에 없었죠. 짱더웨는 뻔뻔하고 상당히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는 수감 도중 탈옥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범행 도구도 미리 다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러나 실행 전 발각되는 바람에 저지당하고 맙니다. 경찰은 이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하죠. 밤 9시 큰일을 당했다던 양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경찰들이 불만을 토로하죠. 저놈 틀림없이 거짓말한 거예요.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때 구덩이 아래에서 검은 진흙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지독한 악취가 코끝을 찌르죠. 경찰은 삽과 곡괭이를 던져두고 모종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파면 팔수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으로 보이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양앤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신분증도 같이 발견되죠. 짱더웨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앤이라는 여성 대체 누구길래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 걸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양앤의 부모가 살고 있는 신장 1리로 갑니다. 양앤의 부모는 농부로 1년 수입이 7,000위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 가난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말에 따르면 양앤은 어려서부터 알아주는 미녀였다고 하죠. 2006년 9월 양앤은 갑자기 말도 없이 마을을 떠났고 이후 지금까지 소식 한 통 없었다고 하죠. 양앤의 부모는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신분증이 발견됐다고 해도 피해자가 양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죠. 가명을 받으려면 확실한 공로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짱더웨는 자신이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2006년 9월 짱더웨는 양앤이란 여성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양앤은 짱더웨의 친구, 아지에의 여자친구였죠. 같은 해 10월
아지애가 사색이 돼서 짱더웨를 찾아옵니다. 양현하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서로 좀 다투다가 실수로 양현이 죽었어. 자갈밭에 묻어뒀는데 아무래도 불안해. 다른 데로 옮기게 좀 도와줘. 짱더웨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짱더웨와 아지애는 양현을 목화밭으로 옮긴 다음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양현을 묻죠. 짱더웨의 진술이 끝나고 때마침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2006년에 사라진 양현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아지애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그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제 아지애만 잡으면 사건은 끝이 나죠. 그러나 곧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지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4월 아지애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지애의 사고 당시 짱더웨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짱더웨의 말이 사실이라면 양현을 살해한 사람은 아지애죠.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짱더웨는 자기 말이 맞지 않냐며 자기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으니 빨리 감형 조치를 해달라고 성화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먼저 아지애가 범인이 맞는지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경찰은 아지애가 양현을 죽인 이유, 즉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합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아지애, 양현 그리고 짱더웨뿐입니다. 아지애와 양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현재로선 짱더웨뿐이었죠.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아지애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지애는 죽은 양현을 자갈밭에 묻고 도와달라며 짱더웨를 찾아왔죠. 이후 아지애와 짱더웨 두 사람은 양현을 목화밭으로 옮겨 그곳에 묻습니다. 그런데 양현을 묻었다는 자갈밭과 목화밭 두 곳 모두 자갈이 많고 딱딱해 구덩이를 파고 무언가를 은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빨리 양현을 묻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처음 자갈밭을 더 깊게 파는 게 이득이죠. 옮기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들킬 위험까지 감수해가며 컨디션이 비슷한 곳으로 옮겨오다니 경찰이 보기에 이상한 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숨기고 보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아지애는 제 발로 짱더웨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른 범행도 아니고 이건 엄연한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남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다라. 경찰은 아지애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짱더웨를 믿었던 걸까요? 짱더웨의 진술은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아지애와 양현의 관계를 조사하죠. 그리고 얼마 뒤 양현과 친분이 있었다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양현의 남자친구는 22살의 아지애가 아니었습니다. 짱더웨의 형, 짱더니엔이었죠. 그런데 왜 짱더웨는 아지애가 양현의 남자친구였다고 거짓말한 걸까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지애와 양현은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양현을 해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경찰은 짱더웨의 형, 짱더니엔을 의심합니다. 그를 의심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양현이 발견된 목화밭이 바로 짱더니엔의 땅이었습니다. 짱더니엔이 양현을 죽인 거라면 자기 땅에 유기하는 게 들키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겠죠. 게다가 짱더웨는 친동생이니 믿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런 이유들로 짱더웨가 양현이 어디에 묻혀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형 조건으로 볼 때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양현을 여기 목화밭으로 옮겨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목화밭이 범행 장소라고 확신하죠. 경찰은 짱더웨의 형, 짱더니엔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러나 짱더니엔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죠. 양현이 제 목화밭에서 일한 적이 있긴 하지만 수학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론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짱더니엔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동생 짱더웨가 무언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짱더웨를 찾아가죠. 그러나 짱더웨는 자기 덕분에 모르고 있던 사건을 알게 됐고 사건도 해결됐으니 얼른 감형해달라고 재촉할 뿐 더 이상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경찰은 양현의 고향 집으로 가 그녀가 남긴 유품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현의 것으로 보이는 네모난 종이 상자를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는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같은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였죠. 바로 짱더니엔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두 사람은 2000년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실제 연인 사이였습니다. 짱더니엔은 양현의 첫사랑이었죠. 2000년 23살의 짱더니엔과 18살의 양현이 서로를 처음 알게 됩니다. 당시 양현과 그녀의 어머니는 짱더니엔의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었죠. 짱더니엔과 양현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양현의 어머니가 둘 사이를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현의 어머니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키워나가죠. 편지에는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과 그들이 이별해야만 했던 순간까지 두 사람의 연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짱더니엔과 양현은 훗날 각자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지만 각자 가정이 있었음에도 계속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죠. 이후 양현은 성격 차이로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2006년 가을, 양현은 어머니 몰래 짱더니엔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짱더니엔의 목화밭에서 일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죠. 양현의 지인이 말한 것처럼 짱더니엔과 양현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짱더니엔은 그녀와 친구 사이였을 뿐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하죠. 경찰은 거짓말을 한 짱더니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수사합니다. 하지만 짱더니엔이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짱더니엔의 동생 짱더웨는 아지에가 양현을 죽인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형 짱더니엔이 진짜 범인이라면 동생 입장에서 형을 감싸고 완전히 남인 아지에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지에가 교통사고로 당했을 당시 짱더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아지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사 짱더웨가 아지에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해도 금방 들통날 게 뻔하죠. 이걸 짱더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짱더웨가 아지에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요. 그걸 알고 일부러 그를 범인으로 몬 거라면 아지에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짱더웨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경찰은 짱더웨가 생활하고 있는 교도소에 스파이를 심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짱더웨가 컷이라는 죄수로부터 아지에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짱더웨가 살기 위해 아지에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경찰은 아지에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양현의 전 연인이자 짱더웨의 형 짱더니엔입니다. 하지만 짱더웨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경찰들도 꽤 많았죠. 본성이 교활하고 간사한 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친형도 제물로 이용하고 남을 인간이었죠. 경찰은 다시 짱더니엔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짱더니엔은 이전 진술과 달리 양현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건 지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죠. 2년 전에 양현이 절 찾아왔어요. 난 결혼했고 지금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목화밭에서 일하게 해준 게 다예요. 그러다 수학기가 지나고 마지막 월급을 받고 떠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무튼 전 범인이 아니에요. 짱더니엔에게는 마땅한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부족한 마당에 경찰이라고 마냥 그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죠. 짱더니엔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2008년 9월 3일 경찰은 짱더웨에게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죠. 경찰은 짱더웨가 직접 작성한 1만 자가 넘는 진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질문하면 짱더웨가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일부러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죠. 그러다 양현을 유기하는 부분에서 경찰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질문합니다. 아재가 죽은 거 알고 있었지? 네,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을 말해버린 짱더웨는 당황하며 실수로 잘못 대답한 거라고 발뺌하죠. 하지만 경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컷 씨한테 들은 거 다 알고 있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짱더웨가 진범이 맞는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짱더웨는 이미 경찰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질문하는 거로 생각하죠. 짱더웨는 체념한 듯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양현을 살해한 이는 바로 장대회 자신이었습니다. 장대회의 말에 따르면 2006년 11월 양현은 장더니엔에게 월급 1,500위안을 받고 고향집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사실 장대회는 오래전부터 양현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녀를 보는 마지막 날임을 알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죠. 장대회는 양현을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양현을 태워 아무도 없는 목화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죠. 양현이 거세게 저항하자 화가 난 장대회는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그렇게 양현의 숨이 끊어지고 장대회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1,500위안을 훔친 뒤 숨진 그녀를 목화밭에 묻습니다. 장더니에는 당연히 양현이 고향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고 양현의 부모는 딸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도 양현이 실종된 걸 몰랐던 겁니다. 4개월 후 2007년 3월 장더웨는 사신진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수감 중에 교도소 동료 커시로부터 아재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장더웨는 양현 사건을 아재가 한 것처럼 꾸며 공언으로 감경받을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곧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고급인민 법원은 장더웨의 신속한 형 집행을 명령하고 며칠 뒤 그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